안녕하세요. 원래는 권지현의 영화 산책이어야 하는데 우리 권지현 간사님께서 코로나 밀접 접촉자로 판명이 나셔서 2주 동안 지금 계속 못 나오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고로 민준홍이라고 하고요. 여기 계신 민경호 대표님의 아들입니다. 예. 네, 인사하시고요. 반갑습니다. 민경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마 이번 주나 한 다음 주까지만 한번 하게 될 것 같고,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할 영화는 레미제라블. 아시죠? 휴잭맨 나오고 뮤지컬 영화, 노래 막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할 건데, 바로 시작할까요? 예. 레미제라블을 이제 자베르가 이제 나중에 확인하는 단서가 됐던 장면이죠. 그렇지, 이거 그리고 감옥의 비정함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감옥에서 일하면서 배를 끌어내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엄청나게 무거운 돛대 하나를 장발장이 혼자 들어올리는. 그래서 아마 소설에서 장발장의 별명이 기중기장이었나?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대화하는 장면이죠. 가석방이잖아요. 제가 자유의 몸이란 뜻이죠. 장발장이 19년의 형기를 사는데 처음 빵을 훔쳐서 걸린 거는 5년. 하지만 제가 알기로 4번인가 탈옥을 해요. 그래가지고 19년까지 늘어나가지고. 그치, 그 말이 나오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 레미제라블의 그 일관된 하나의 어떤 주제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자베르와 그다음에 장발장 사이의 갈등이잖아요. 법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자베르는 법을 그냥 형식적으로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는 거고 계속 나오지만 이제 레미제라블은 계속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빵 한 조각밖에 훔친 게 없다. 그리고 인간들이 이렇게 불쌍한데 이거를 꼭 이렇게 법률을 형식적으로 법률을 집행해야 되는 거냐, 이 갈등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베르는 어떻게 보면 구체제의 법률적 옹호자로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아마도 이제 장발장의 성자적인, 성인적인 또는 종교적인 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장면이 이제 계속되는 건데, 민준홍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 법에 대해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당장 오해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데, 이거의 배경이 프랑스 대혁명이 아니에요. 이거의 배경은 프랑스 대혁명이 끝나고 로베스피에르가 왔다가 테르미도르 반동이 끝나고 나폴레옹까지 몰락하고 샤를 10세라는 왕까지 또 몰락한 다음에 루이 필리프 시대예요. 이때라면 상당히 법치가 정립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프랑스 혁명기 직전에 뭐 마리 앙투아네트 얘기 나오고 이 얘기 때 그 무법 시대가 아니야. 이 시대는 꽤 법이 제대로 작동할 때고 자베르도 그거를 알고 있고 그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좀 당당한 캐릭터로 나오죠. 자기의 신념에 울긋고. 그런 거가 저도 당장 오해하고 있었어요. 나도 이게 배경이 프랑스 대혁명인 줄 알았거든. 자베르하고 그 장발장 중에서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장발장을 옹호하고 싶지만 자베르 같은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져야 사회가 안 무너지지. 그렇지. 그거는 물론 전 역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리고 1830년대니까 30년대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래도 장발장 같은 게 더 인간적인 거 아닌가? 인간적이긴 한데 그런 게 참 비극적인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그런데 그렇다고 막 자기 그런 개개인의 죄수들의 신변 변호를 위해서 그들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치가 무너지면 그럼 더 큰 비극이 오지. 아니 그래도 법치라도 아무리 해도 지금 빵 한 조각을 훔친 거를 5년이라고 하면 이게 상당한 일단 형량이고 그 다음에 14년을 더 살았다는 건데, 이런 정도의 법치라는 건 어떤 정당한 법 집행할 때의 법이라기보다는 좀 구체적인 폭력 만행 아닌가? 맞지, 가혹하긴 했지. 그러긴 한데 그렇게 대한 정하는 방법이랄까? 거기에 대해서 이건 좀 나중에 이 이후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저항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나오잖아, 하나씩. 여기서 에버스 에버들인가? 그런 애들도 나오고. 그래서 장발장의 대응이 이 인간으로서
정당했을 수 있지. 이 개인의 삶으로서. 근데 아니 작가라든가 아니면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으로서 이게 대답이 될 수 있냐? 그거는 좀 고개를 갸웃해야 된다고? 약간 좀. 지금 그러니까 그게 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죄와 벌의 라스콜리니코프를 주로 생각하는데, 라스콜리니코프가 전당포주의를 살해하잖아. 할머니는. 그런데 그런 어떤 기계적인 법률, 이계훈이나 신의 관점에서 보다, 그러니까 심오한 인간의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법도, 그러니까 그 휴머니즘이 한에 들어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냉정하게 법을 집행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긴 한데 결국 아니 그렇지 문학이고 인간의 삶을 조명하는 데에서는 그런 인간적인 휴머니즘 면이 필요한데 나는 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법이라는 게 오히려 굉장히 단순 명료해야 된다고 믿거든요. 당장 제가 그 뭐지 노동청에서 잠깐 연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복무하면서 공익요원으로 거기서 그분들이 제일 곤란했던 게 차라리 이 사건이 복잡한 건 괜찮아요. 근데 사건에 얽매여 있는 법 조항이 애매하면 정말 귀찮아진대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갈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의 편을 들어주는 상황이 나와. 아니 근데 지금 그렇지. 이거는 좀 그러니까 사례가 맞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전체 기저에 흐르는 거는 빵 한 조각을 그 훔친 사람이 19년을 복역한 이 상황 그리고 뒤에서도 나오지만 좀 법률이 가혹하게 적용되는 거 이거를 문제 삼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체 장발장의 기조 아닌가?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좀 내가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 하나는 이 이후에 나오는 여러 인간 군상으로 이 시대에 저항하는 방법을 보여주나 그거에 대한 시각이 하나 있고 결국에는 이 시대에 저 19년을 사는 그 가혹함이 옳냐 그르냐는 빅토르 위고가 대답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빅토르 위고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딱 돌아보면은 딱 프랑스나 영국이나 프랑스 약간 늦었는데 혁명을 거치면서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귀족과 평민이 아니라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대립으로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점점 옮겨가는데 거기서 나온 게 유명한 게 그거 있잖아요. 멜서스의 인구론 아시죠? 인구론에서 하는 말이 그거잖아. 빈자들은 몰살해야 된다. 전쟁이 됐든 전염병이 됐든. 그래서 얘기를 쭉 나눠보면서 저도 생각을 정리한 게 빅토르 유고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 그런 시대에서 빈자들이 어리석고 무지할 수도 있고 폭력적일 수 있지.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장발장 같은 캐릭터를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성자 같은 사람도 그렇게 상황에 내몰리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 19년 형기 같은 거. 그래서 아버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그 가혹한 게 맞네요. 결국은 얘기를 길게 했는데 제가 어쨌든 간에 하여튼 법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법률을 둘러싼 좌베르와 장발장의 갈등 구도 이게 첫 번째 그건 것 같아요. 또 진행을 하시죠. 이 장면이 판틴이 나오는 건데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아까 귀족과 평민의 대결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 공장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초기의 자본주의 공장 같긴 한데 그래도 그러니까 1830년대에 공장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니까 요거죠.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이해가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이 대거 양산되는 게 하나고 이 갈등이 그리고 이 장면은 후자에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싸움할 때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것도 있지만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가난한 평등을 위해 싸우자 이런 얘기도 계속되는 거고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흥미있는 거는 자본주의가 성장하면서 사람의 이해관계가 막 복잡하게 얽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 음식점 주인, 그러니까 여관 주인이 그냥 그야말로 탐욕에 찌든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와서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레미제라블의 기저에 깔려 있는 시대적 배경은 그러니까 1830년대 자본주의 초기의 어떤 사회적 갈등을 배경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또 할 수 있는 말이 여기 공장이 공장인데 이 팡틴이 일하는 공장이 수공업이거든요.
초기엔 그랬지. 1830년 되면 막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요. 아. 그러니까 상당히 산업화가 진행되는 상태. 특히 영국쯤 되면. 근데 프랑스는 이 혁명을 거치면서 그게 좀 늦었거든. 그래서 이 장발장이 여기서 쫓겨난 다음에 도망간 다음에 이 도시 자체가 몰락을 해버리는데 그 작가가 거기까지 노렸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좀 그것도 좀 상징적이지 않을까 하는 저런. 근데 네. 뭐 잘은 모르겠지만 찾아보니까 1831 자본주의 초기를 배경으로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코제트. 그래서 그래서 장발장한테 코제트를 맡겨달라. 예. 자베르는 나는 걔를 잡아넣어야겠다. 근데 그 뭐지? 그러니까 어떤 실제 그러니까 누명을 쓰고 뭐 이런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이 장면에서 자베르가 장발장을 의심하고 신고를 넣었는데 사과하러 와서 하는 말이 예, 예. 진범을 잡았다. 예, 예. 장발장을 잡았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장발장이 갈등하는 장면. 이건 뭐 하여튼 장발장의 어떤 성자적인 그런 측면을 부각하는 거고. 이것도 제 좀 약간 마른 감상을 보여준 걸 수 있을지 모르는데 실제로 공리주의 관점으로 와서 공리주의적인 관점으로 와서 장발장 같은 시장이나 사장이 계속 있는 게 좋아요. 실제로 저 도시는 공장은 장발장이 떠난 다음에 몰락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작살난 걸로. 그러니까 공리주의는 완전히 영국적 그치. 가치관인데 여기는 그러니까 공리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낭만주의, 휴머니즘, 뭐 신 이런 건데 그치. 그만큼 프랑스의 영국에 비한 낙후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낙후하다고까지 나중에 너무 나는 낙후하다고 생각해. 장발장의 지금 행동 자체는 아름답잖아. 지금 요거 좋아. 그럼 다음에 마지막 장면에 너무 이상한 장면이 있어. 오케이. 이제 이거는 판팅이 죽는 장면이죠. 코세트를 딸이죠, 딸. 이제 장발장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병원에 있는 팡틴에게 돌아와서 임종을 지켜보는, 그리고 코제트를 약속하는. 저는 이 인물이 굉장히 흥미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자본주의 초기의 사회적 갈등에서 그야말로 다양한 인간들의 욕망이 그대로 표출되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잘 보여주는 거죠. 이 테나르디에 여관 맞나? 네. 거기에 부부. 뒤에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의 그러니까 혁명을 추구하는 학생들하고 연관이 되면서 아주 기묘한 장면을 연출하는데 그건 이따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어떤 적나라한 것들을 보여주는 녀석이에요. 이게 잘 반영한 거지. 그러니까 사창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나라는 우리가 혁명 영화라고 하면 혁명 세력과 반대 세력만을 딱 그리는데, 그러니까 그 빅토르 위거는 그런 게 아니라 거대한 사회가 있고, 걔 혁명도 있고, 그 다음에 여관집 주인도 있고, 사창가도 있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판을. 그러니까 이 장면이 꼭 있어야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리고 코믹하면서도 아주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돈과 돈이 어떻게 와가는가, 어떻게 사기를 쳤는가 이 얘기가 나와야만 이 전체에서 나는 신을 대변하는 성자로서의 장발장이 그러니까 정말 모든 인간을 내 껴안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통하는 거죠. 그것도 있고 원작 빅토르 위고르의 원작부터가 굉장히 당시 사회상을 정말 디테일까지 그래. 그래서 길잖아요 내용이 서사에. 그러니까 그 영화의 제목 자체가 레 미즈라블이야. 그러니까 불쌍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가 불쌍하냐면은 그 가난한 그러니까 판팀만 불쌍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불쌍한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겠지만 혁명을 추구하는 학생들도 불쌍하게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플러스 자베르도. 자베르도 포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품이 넓은 영화지.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어떤 가난, 그 다음에 어떤 갈등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아, 그렇지. 이 장면이 꽤. 이 장면이 왕을 죽였는데 루이 16세를 얘기하겠지. 세상을 바꾸려 했다. 왕이 바뀌었지만 역시 가난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등이다 이런 거죠. 실제로 이때 왕인 루이 필리프는 굉장히 괜찮은 왕이었거든요. 또 그렇기에 이들 에바스 에버들의 6월 봉기가 실패했었던 거고 괜찮은 왕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1830년대 6월 봉기를 그 배경으로 한 거 네. 있는 거잖아. 그나리오리. 나는 30년을 이런 세상에 살았더니 이런 영화만 보면 좋아. 진짜 저렇게 잘생긴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선동을 하면 사람들이 뭐지? 좀 획갈 것 같긴 해. 마침 배고픈데. 85년도에도 저랬다고.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겠지만 다 우리를 피했어. 거리로 나가면 뭐 그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85년, 86년에는 우리가 거리 나가면 맨 피했다고. 사람들이 신고해서 잡혀간 적도 있어. 근데 니네는 부잣집 애 아니냐 이거. 그런 얘기 많이 했다고. 그렇지. 마리우스, 여기서도 마리우스는 부잣집 완전 도련님인데 그렇죠. 저 에포니는 그 테날리의 여관집 딸이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위선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정치 투쟁 또는 혁명이 벌어질 때 항상 그런 갈등이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지. 이제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거죠. 에버스의 것들이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혁명을 이룩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는.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 프랑스 혁명 이래로 프랑스 혁명을 모티브로 한 그러니까 청년들의 조직적인 저항, 이게 많은 사람들의 영감과 피를 끓게 했던 건데 이제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것도 제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들로서 실제로 뭐지? 아 이거 아들로서도 아니구나. 나는 어제도 보면서 이런 얘기했는데 이런 장면을 한 10번 정도 경험했어. 그러니까 내일 혁명까지는 아니라도 대중 걸기 또는 결사대 투쟁을 하는데 네. 그 전날 청년들이 다 모이면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거야. 그때 이거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약간 뿅 맞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그렇지. 술 터질 것 마시고 같고. 피 끓는 얘기하고. 아니 근데 그거 더 이전에서 지금 나온 내용이잖아. 마리우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 아니 우리 마리우스가 사랑에 빠졌다고 지금 그 내용이죠. 그런 얘기 없지. 그런 얘기 얘기 안 해? 다 숨기고. 나한테는 뭐 연애하고 이런 얘기는 좀 약간 사치 같은 거였으니까 안 하고. 연애를 하더라도 숨기고. 그럼 다 저 친구 이름 뭐였지? 잘생긴 친구? 리더? 그렇다 치고. 저 친구처럼 막 어떻게 우리가 지금 혁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랑 따위에 눈이 멀었냐. 그러니까 그 뒷구멍으로 연애도 하고 야한 것도 보고 그래.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지. 그렇지. 이게 불이지. 예. 붉은색은 성난자들의 불길, 검은색은 어두운 세월의 상징. 이게 2012년 대선에서 그러니까 지고 나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 노래가 그때 상영됐을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 민중의 노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완전히 운동권에 쫙 퍼졌지. 그래서 시적절했네. 개봉 날짜가. 민중의 노래라는 게 이게 민중이라는 말이 인민의 노래, 민중의 노래 이런 건데 노래가 좋아서 나도 그냥 운동권 노래보다도 많이 불렀어. 하나만.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는 은근히 인기가 많으셨다고 많이 들었는데 제가. 나 인기 있었어. 많이 따라다녀 이 여자. 제가 근데 개인적으로 아들로서는 별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지 마. 나는 매력적인 남자야. 아니 저희 어머니께서 원체 미인이기 때문에 나 또 어떻게 사로잡았지 이 생각도 했어. 조금만 가서. 네. 나는 이 장면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자, 이 장면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혁명 전야죠. 라마르크 장군의 장례식이 열릴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혁명을 원하는 학생들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에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리우스하고 사랑하는 여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장발장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지어 누가 나오냐면은 여관집 주인이 나와. 그러면 그렇지. 이 혁명 봉기를 통해 이 레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레미제라블의 전체적인 구도인데 구도가 혁명이 있고 반혁명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이 있고 그 자본주의 초기의 어떤 사회에서 갈등하는 그 다양한 인간 구성이 있는데 니네들 전체를 사랑한다. 니네들 전체를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구도 같아. 그러니까 이 장면이 그걸 상징해서 보여주는 거지. 결국에는 우리가 불쌍하잖아. 여러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결국 작가가 의도했던 거는 휴머니즘이니까. 그러니까 혁명 영화가 내가 볼 때는 아니야. 혁명을 소재로 그 시대에 혁명이 나오다 보니까 아버지 때 그 젊은이들은 피가 끓었고 그 마음은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 노래, 좋은 노래가 나오니까 혁명 영화라고 생각한 거지. 요 장면. 그러니까 혁명이 아수라장이시면 한몫 여기 잡아야 해. 학생들의 총을 살짝 꺼내는 거야 지금. 그다음에 이 아주머니가 이제 뭘 하냐면 나도 혁명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그 잠깐만. 우리가 이게 주의 깊게 안 보면 이런 게 잘 안 보이잖아. 근데 그러니까 라마르크 이 장면의 하이라이트가 이 장면이고 내일 봉기하는 장면이고 이게 마지막에 또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장면과 이 장면이 레미제라블을 연출했던 사람의 핵심 문제 의식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 혁명을 그러니까 학생들과 어떤 그 경찰과의 싸움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그 혁명 전야에 누가 지금 등장하냐면 이 틈을 타서 한몫 보려는 사기꾼들이 있고, 사기꾼들이 학생들의 그 총을 살짝 훔쳐가지고는 자기도 그러니까 혁명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지만 그 거대한 어떤 사회 안에서 혁명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그다음에 죽어가는 뭐 연인도 있고 사랑하는 연인도 있고 이런 거야. 그 이 모든 것을 나는 사랑한다. 이런 구도야. 그렇지. 관점이 훨씬 넓네. 예를 들어서 이게 프랑스 대혁명기였어 봐. 로베스피에르만 딱 비쳤겠지. 그렇지. 짱말하면 딱. 나는 그런 영화만 봤어. 이제 로베스피에르만 추적해 계속. 그 프랑스 혁명 18세기 말에 로베스피에르만 있었냐고. 그렇지, 그런 게 아니라고. 그치, 위인전이 아니지. 그래서 맞아. 이 장면 확실히 멋있죠. 상징적이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다 보여. 그다음에 하느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동의토면,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는데 하루만 지나면 하느님의 뜻이 뭔지 내일이 오면 왜 안 나와? 그렇지. 결국에는 뭐냐. 여기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있는 건 하느님밖에 없다인데. 내일 사람들이 죽고 막 그럴 거다. 복잡한 일이 벌어질 건데 그것을 모든 것을 관장하는 거는 하나님이 관장할 거다. 이런 거죠. 여기서 하느님은 휴머니즘이겠지. 휴머니즘. 종교적인 거더구나. Hear the people sing. 이 노래가 이제 유튜브 같은데 그냥 가장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피를 끓게 하는 가사지. 그리고 2012년 대선이 끝났을 때 운동권들이 이 장면과 노래만 보고, 그러니까 혁명하자라는 웃기는 얘기를 했지. 근데 노래가 참 좋으니까. 순교자의 길에 함께 할 것이냐. 근데 아이러니한 점은 이 혁명은 실패한 혁명이었다. 실패한 혁명이죠. 뒤에 아주 상당히 잔인하게 나와. 실패. 이거 Do you hear the people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It is a people who. 우리가 좋아하는 가사는 저런 가사지. 그러니까 무슨 자유평등 이런 거 싫고, 민중의 피가 프랑스의 창하를 불사. 심장에 고동이 울리네. 끓긴 끓어. 그리고 저는 저놈의 코끼리가 나오는 게 정말 궁금했었는데, 저는 그냥 나폴레옹이 멋있어 보여 세운 거랍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프랑스의 사냐를 불사르게 이런 거. 난 저거 한 10번 정도 저런 걸 했어. The song of angry men, it is a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여기서도 이 장면을 놓쳤구나. 제가 옛날에 이걸 봤는데도 놓친 게 저 마차 안에 있는 사람들 보면 복장이 딱 중절모고 딱 약간 자본가 이미지잖아. 귀족이 아니잖아. 그걸 왜 그걸 왜 깨닫지 못했을까? 그렇지. 나는 시대가 다른 건데 완전히. 저 기병들 모습도 훨씬 한참 낮은 모습이고. 아이고.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저렇게 군인들이 실수로 쏴서 벌어진 비극이 많죠. 네. 초기에는 민중들이 지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민중들은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그러니까 승패에 아주 민감해. 그리고 승패를 우리보다 훨씬 먼저 알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번 승패가 저렇게 초기에는 그랬을 수 있어도 그냥 나중에 보면 다 돌아선다고. 이 장면 멋있어. 좀 더 앵글을 길게 잡았으면 좋겠는데 저 빈민가에서 막 가구들이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바리게이트 되고 좀 앵글이 죽이더라고. 아이 개뻑이잖아. 멋있잖아. 개뻑이야. 저러다 다 죽어. 멋있잖아. 나는 그러니까 전술적인 차원에서는 왜냐면 저렇게 바리케이트 전으로 고착되면 운동권은 죽어. 하지만 그러니까 멋있잖아. 흩어져야 돼. 산계해야 돼. 산계. 아니 싸움을 안 해봐서 그래 새끼야. 네, 저도 보면서 생각했던 게 진짜 여기서 나중에 나오는데 이 군대가 얘들을 죽여버리겠다 생각했으면 그냥 대포를 걸면 돼요. 실제로 나폴레옹이 그랬어. 그래서 영웅이 됐었고 대포로 쓸어버렸잖아요. 포도탄이라고 하죠 그 시대는. 완전 대량 살상. 학생들이 이렇게 싸워가지고 군대를 이길까 경찰을 이길 거라는 건 웃기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봐준 거지 결국. 그냥 봐줘서 그런 거야.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법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법과 인간 사이의 관계, 법, 인간, 사회와의 관계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그리고 여기서 나도 자베르가 너는 한 번 도둑은 영원한 도둑이다 이렇게 일가를 하는데 이게 당시의 상위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베르도 작중에서는 그 하류층 출신이지만 당시에 멜서스의 인구론이 나왔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매우 멸시했어. 근데 여기서 장발장이 하는 말은 나도 남들과 똑같은 인간일 뿐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사가 아닐까. 그리고 빅토르 이고가 이 책을 통해서 그 시대에 말하고 싶었던 거. 그럴 수 있겠네. 이건 모든 봉기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장면이야. 심지어 5.18 광주 때도 이랬다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어떤 분위기에 취해서 투쟁 분위기에 취해서 막 걸게할 수 있는데 그 분위기가 사그러들면 당연히 사기가 떨어지게 돼 있다고.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은 이제 거의 마지막인 거잖아. 마지막을 기리면서 부르던 젊은이들의 노래인데. 그러니까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기도 하지만 객기이기도 하지. 우정의 포도주를 엄스럽 따르세. 그리고 요 장면인데 그 장발장이 이거를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잖아. 젊은 애들이 얼마나 꽃다운 젊은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애들이야. 근데 얘네들이 곧 죽을 거를 알면서 장발장이 정말 나이든 사람, 성자로서 이제 얘네를 지켜보는 거야. 얼마나 불쌍해.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혁명하는 사람들은 너희들 용감하다. 너희들 정말 잘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참, 그러니까 불쌍하다. 너희들 참 그렇게 본다고 계속. 그리고 그 불쌍한 젊은이들 중에 한 사람이 마리우스인 거지. 마리우스를 심지어 하수구에서 건져가지고 이렇게 살리잖아. 그러니까 이 장면이 굉장히 나는 좀 짠했어. 그러니까 주님을 얘기하면서 왜 저렇게 젊은 애들이 죽어야 됩니까? 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슬프게 노래를 부르잖아. 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지. 우리나라 갑신정변 뭐 이런 것도 다 이런 거지. 그렇지. 시대가 만들어낸 비극이지. 시대가 만들어낸 객기고. 여기서 좀 그래도 어른이고 성자인 장발장은 아직 젊고 나는 객기였다고 생각하는데 젊은 애들이 좀 이렇게 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 어떤 그 사회 전체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니까. 그렇지. 누군가는 화염병을 들어야 될 때가 있으니까.
이게 원작에서는 자베르를 얼마나 다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 영화나 제가 본 그 청소년 문학 버전 굉장히 많이 걸러낸 거 거기선 자베르에 대한 서사가 전혀 안 나와요. 얘 과거가 어떻고 어떤 사람이었고 근데 이 사람이 딱 하나 자기 과거에 대해 있는 게 나도 하층민 출신이었다. 나도 그 인상 깊게 봤었거든. 거기에 대한 좀 디테일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때 영화 너무 길어지겠지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 자베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고 이거를 좀 더 보여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장발장에게 집착을 했고 왜 그렇게 법에 목을 맸고 그 그러니까 법을 자베르나 장발장이나 좀 비현실적인 인간이야 내가 볼 때. 그래서 그 어떤 구체적인 인간을 파헤치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뭐랄까 장발장의 성자적인 이미지를 그 부각하기 위한 대비된 그러니까 이걸 성자적 이미지가 되려면 다 악이 있어야 되잖아. 그 악 같은 것으로 이렇게 어떤 은유된 상징된 그런 인물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악인데 정확히는 악보다는 결국엔 자베르가 믿는 게 뭐야? 그 시대의 법이잖아. 룰이잖아. 그런데 그 룰을 끝까지 믿는 사람, 그 시대의 상징인 인물인데 그 사람이 장발장이라는 인물에게 용서를 받고 감화되고 결국에는 자신의 룰이 무너진 거에 자신의 세계관이 무너진 거 못 참고 자살을 해버리는 이것도 비극적인 그러니까 자베르를 어떻게 보냐가 굉장히 자베르나 에버스 에버트를 어떻게 이게 보냐가? 악이 아니라 그러니까 법이잖아 법. 그 사회의 어떤 룰과 규범이잖아. 근데 난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되 더 크게는 그것도 휴머니즘 아래에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빅토르 유고의 말은 그거지. 결국에는 그런 법조차도 결국 인간을 위해 있는 건데 인간성을 짓밟고 법이 존재하면 뭐가 의미가 있냐? 그런 얘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 상당히 극적인 장면이지. 극적인 장면이 많아. 근데 이런 장면도 참. 극적인 장면이 많아야지. 그래 재밌지. 그리고 마리우스가 여기 좀 한번 해봐. 나 가사를 좀 싸우러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냐. 바리케이트의 아이들은 하룻밤을 못 버텼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렇게 막 혁명하게 노래 부르고 막 그랬지만 니네 하루도 못 버텼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그걸 지금 그 도시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치우고 있는 오케이. 그런 거라서 그러니까 혁명을 한편으로는 그 긍정적으로 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러니까 넓은 민중적 관점에서 보면 참 그거 별거 아닌 거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지. 그러니까 덧없이 사실 그런 거지. 화무 11홍 딱 그 이미지야. 그러네. 바리케이트를 쳐도 우리는 남아있다. 이 테라드의 노래 부부의 노래에 들어있는 가사 중에 하나가 바리케이트가 무너져도 우리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 이 사람들이 진짜 그대 사회상이라는 거지. 진실된. 이런 사기꾼 같고 이 말은 많지. 그러니까 사회가 있고 사회 위에 혁명이나 봉기가 있는 거야. 네, 그 기반에 있는 건 이런 보통 사람들인 거고. 그렇지. 결국에는. 바리케이트를 쳐도 우리 남아있지. 교회로 돌아온 장발장이 성당이지 성당으로 돌아온 장발장이 은초 때를 보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여기 뭐 그 영화에서 빅토르 유고가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그냥 뭐 단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그러니까 판틴이 다시 오고 그 다음에 수도사가 신부가 오고 이런 거니까 자기 삶을 바꿨던 사람들. 자 그러면 마무리하면 되겠네.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 작품이 그러니까 당장 나도 오해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 프랑스 대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데 1832년 6월 봉기라는 정말 사람들이 알기 힘든 스쳐 지나간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나도 그 나무위키에서 봤는데 그거는 우리 민준홍 선생이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은 좀 일단 빅토르 위고르란 작가 입장에서 정말 작가 입장에서 편리해. 왜냐면 일단은 1832년도가 어떤 시대냐 할 때 프랑스 대혁명기의 그 귀족과 평민들의 싸움이 아닌 왕가와 일반인들의 싸움이 아닌 그거의 싸움이었거든. 자본과 노동자들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걸 바꿔 말하면 산업혁명 시기란 거야. 그 영국이 진작하고 있었던 산업혁명이 그 프랑스 혁명으로 잠깐 지체되면서 그 혼란 시기.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왕당파
보나파르티즘이라고 이제 나폴레옹을 그리워한 사람들 그리고 또 자유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정말 별별 사람들이 왔다 갔다 오를레앙주의자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막 그들이 각축하는 혼란의 시대였기 때문에 장발장 같은 사람들이 법의 빈틈을 뚫고 마를렌 시장이나 사람이 되고 자본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장발장이 돈이 있어야지 스토리가 흘러갈 거 아니야 나중에 그런 거에 적합한 배경이었다고 했으니까 글을 쓰기 편한 그게 하나고 작가 입장에서도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게 뭐야 결국 휴머니즘인데 프랑스 혁명기는 너무 피가 튀거든 그리고 그때는 정말 선과 악이라의 싸움이라기도 못하고 정말 무간지옥이었잖아 선과 악이 흐려진 너무 끔찍한 시대였잖아 프랑스 혁명기는 나폴레옹 시대는 너무 전쟁 시대고 그러니까 적절한 시대가 그때가 아니었을까? 1832년 그렇지 그러면 나도 그러니까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얘기만 하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운동권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영화가 뮤지컬이 2012년도 대선 전후에서 개봉되면서 운동권이 상당히 시리에 빠져 있었고 나도 그때 이제 이 노래가 열리면서 그러니까 민중의 노래 이것들을 이제 흥얼거리면서 그 당시에 어떤 를 위로했던 내가 그런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그런데 영화를 보면 보다 복잡한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아까 영화 중간에 얘기를 했고 꼭 하고 싶은 건 이 두 번째 얘기인데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70년대 학생운동사를 쭉 공부를 해보면 그러니까 유럽의 그러니까 두 개의 민주주의 중에서 우리나라는 유독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각별한 애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민주주의는 거의 배우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년대 운동권이 그 어떤 교과서들을 보면 프랑스 혁명 얘기야. 그리고 피가 끓잖아. 예. 피가 끓어. 심지어는 뭐도 있냐면은 우리나라 그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를 한마디로 집약하면 한마디로 적어는 프랑스 혁명 이야기야. 프랑스 혁명 이야기야. 그런데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을 중심으로 세상을 봤던 어떤 세계관들이 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특히 루소, 로베스피에르 같은 거에 각별한 애정을 가졌었고 왠지 모르게. 근데 그게 은연중에 그러한 프랑스 혁명류의 어떤 그 뭐 인간에 대한 여기도 보면 나는 본질주의랑 경험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질주의라는 건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떠하다. 인간은 어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을 설명하는데 신이나 그 신과 같은 거창한 이념을 도입하는 이런 거를 본질주의라고 한다면 프랑스 혁명이 그 영향을 받았고 이게 자연스럽게 어디랑 연결되냐면 레닌주의와 연결돼. 레닌, 마오이즘, 주체사상과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레미제라블을 보면서 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 아, 내가 주사파가 되기 전에 애초에 루소하고 로베스피에르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던 내 성향이 그러니까 주사가 되는데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반면에 뭐가 있냐면 나는 저기 뒤에 보면은 혁명하고 그러니까 휴머니즘 또는 박애주의 또는 그 종교적 어떤 그거를 연관시키는 건 어거지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혁명은 그냥 혁명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그 여관집 주인과 부인의 어떤 그야말로 탐욕스럽고 이런 이해관계들은 인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지. 인간적 시스템에 의해서 해결하고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막 종교를 끌어붓고 너 인간성이 뭐야? 뭐 이렇게 끌어버리시는 건 한편으로는 어거지이거나 한편으로는 낙후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까 했던 공리주의를 잠깐 얘기했는데 그런 그 여관집 주인의 또는 어떤 아이들의 굶주림, 사창가에 갈 수밖에 없던 여인의 어떤 복지, 처우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사회 경제적 시스템에 의해서 해결하는 거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은 신 이런 거 다 치고 그냥 너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 공리주의 얘기했잖아. 몇 사람이나 더 이득이 될 거야. 몇 사람이나 더 구원할 수 있어. 얘는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배고픔을 이렇게 잊게 할 수 있어. 이런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지. 이거를 자꾸 신을 끌어내기 시작하면 남는 게 별로 없다. 그거는 실제 현실에서 그런 문제의
맞닥뜨린 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를 저 멀리서 보면서 신과 뭐 이렇게 혁명 뭐 이런 걸 막 끌어대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낙후함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럼 저는 얘기를 듣고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하나는 프랑스 혁명의 낙후함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문제를 겪었던 나라가 있어요. 위에 영국이라고. 아까 말했던. 영국? 영국도 프랑스 혁명, 산업혁명기에 실제로 저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거든. 그러니까 정말 빈민과 자본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그 산업혁명기 런던은 거의 컬트 수준이가 아닐 정도로 이게 진짜 인간 역사에 이런 게 존재했었나? 생지옥이었거든요. 그때 막 평균 수명이 거의 뭐 30세가 20 몇 세였다? 그 수준이었어요. 애들이 막 탄광에 들어가고 8살짜리 애들이. 그런 시대인데 걔네들은 어떻게 해결했냐 했을 때 혁명이 아니었잖아. 걔네들은 투표로 해결했잖아. 그래. 그러니까 투표나 복지제도나 이렇게 구체적인 현실 문제를 갖고 해결하는 게 올바른 태도라는 거야. 거기다 대고 아니 가난한 사람 앞에 두고 너 신이 어쨌느니 이런 거는 잘 안 통하는 거지. 안 통하는데 당시 민중들에게는 거기밖에 기댈 데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민중들이 그러니까 신이나 혁명에 기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그거를 해결하는 그 사회적 어떤 갈등이나 해결의 어떤 방책들이 현실의 문제로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시스템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러니까. 그런 데 기대게 되는. 그래서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프랑스 그 운동권 얘기를 할 때 프랑스 혁명과 레닌주의 이런 거 얘기할 때 공통점이 뭐야? 이 혁명들은 성공했지. 성공한 혁명이잖아. 프랑스 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그러니까 일단 때려 부순 거 성공했잖아. 그 이유는 집어치우고. 그렇다 치고. 일단 때려 부순 것까지 성공했잖아. 이제 거기까지 생각 안 했잖아, 어차피 다들. 맞지? 근데 그렇게 하는데 빅토르 이거 다루는 이 1830년 6월 봉기는 실패했어. 이게 그 시대를 다룰 때 왜 실패했냐 따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해. 왜냐, 왜 민중들이 호응을 안 했냐. 당시 시대상이 굉장히 급속도로 변하고 있었고, 산업혁명기에. 그리고 당시에 루이 필리프랑 왕은 영국의 그 입헌군주국을 노리고 있었던, 원하고 있었던 굉장히 괜찮은 왕이었고, 비교적. 전대 왕들에 비하여. 그런 거를 비교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혁명이었고, 그런 혁명 분위기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 시대상을 분석하는 그게 마냥 혁명 멋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왜 저들이 실패했고 왜 저들이 뭐지 불쌍한 사람들이 이런 걸 좀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당장 나도 오해했으니까 이건 프랑스 혁명 작품이라고. 프랑스 혁명 얘기가 나왔으니까 영국 얘기 중에서 나는 최근에 옛날에도 좀 알았었는데 최근에 다시 보게 되는 게 에드먼드 버크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그러니까 루소, 로베스피에르, 그러니까 특히 루소, 그러니까 루소를 한국 고등학교는 은연중에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근데 이후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벌어지니까 에드먼드 버크가 프랑스 혁명의 그거를 광기라고 표현하지. 우리는 혁명이라고 표현하지만 영국 애들은 광기라고 표현해. 폭동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에드먼드 버크류의 이 사상들이 쭉 그러니까 영국의 경험론, 자유주의 뭐 이런 걸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프랑스 혁명, 그러니까 혁명이 있었는데 빅토르 위고는 설사 그게 개죽음을 당하고 실패했지만 그걸 따뜻한 애정을 갖고 본 거야. 나는 이 따뜻한 애정을 좀 긍정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애정으로 보지 않고 광기라고 보는 게 에드먼드 버크 영국 영미권에서 이게 내가 볼 땐 주류야, 주류. 그래서 그러니까 박애주의를 난 좋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박애주의, 낭만주의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그 무분별한 혁명적 열기 또는 광기를 긍정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빅토르는 그 광기조차 불쌍한 거라고. 영화에 좀 몰입을 합시다, 우리. 알았어. 아무튼 오늘 영화 산책, 원래 권지원의 영화 산책은 이걸 이름 어떻게 지어야 될까? 민부자의 영화 산책? 외전급으로? 민부자의 영화 산책. 그럼 오늘 여기까지야.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